네, 자, 112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무제표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에 속한다. 이거는 맞죠?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재산법을 이용하여 당기 순손익을 산출한다. 자, 우리가 장사를 했으면 사업을 했으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법, 손익법이 있는데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고 플러스이면 순이익, 마이너스면 순손실입니다. 자, 그리고 손익법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고 계산하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니까 손익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손익계산서는 총수익하고 총비용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재산법을 이용한다.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의 맞죠. 손익계산서 등식은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당기순손실 또는 총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이다. 자, 답은 이미 찾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기순손실일 때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을 때죠. 만약에 비용이 10원이고 총수익이 7원이다. 그러면 당기순손실이 적자가 3원이 났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겠죠. 반대로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순이익이 3원, 비용이 7원 더하면 총수익은 10원이 되겠죠. 이러면 공식이 맞죠. 손익법 공식에 맞춰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입금 당기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T자 계정 딱 그어가지고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감소는 차변이고. 자, 그러면 기초 외상매입금. 자, 부채는 홈그라운드가 대변이에요.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그러면 기초액은 대변에 6만 원. 당기 외상 매입액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당기 외상 매입액 30만 원. 합치면 36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매입 환출이 3만 원 있어요. 뭐예요? 상품을 매입했다가 불량품이어서 반품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외상값 안 갚아도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환출 3만 원. 자, 표시하고요. 아직 외상값 안 갚은 게 12만 원 있습니다. 그럼 차기 2월 기말. 자, 여기 대변에 12만 원. 자, 그러면 36만 원 합계액은 같아야 되고 12만 원, 3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 21만 원이 되겠죠. 자, 이게 뭐냐? 이미 갚았다. 외상값 지급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이거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 암기하면 좋고요. 이 순서를 암기 못하면 시험 볼 때 K대 프로그램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보세요.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업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순수하게 영업에 관련된 순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항목들은 미치겠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손익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고 그 밑에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은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매출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세금과 공과는 뭐에 해당되느냐?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자 비용을 검색을 해보면 시험 볼 때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컨트롤 F 파인드의 약자입니다. 이자 비용 해서 엔터 치면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항상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켜놓으세요. 이런 시험 볼 때도. 자,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은 영업손익 구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당기순이익 구하는데 영향을 당연히 주지만 그래서 이자 비용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결산 문제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결산 수정 분계의 대상 항목 또는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그럼 결산 정리 사항은 우리 이론 강의할 때 330페이지에서 결산은 수동 결산, 일일이 일반 전표 입력을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는 것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수동 결산에서는 뭐 단기매매증권,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소모품 계정, 임시 계정, 현금 과부조,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같은 거는 임시 계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 시까지만 사용했다가 결산 시에는 싹 정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자동 결산에 가면 재고자산 기말상품 재고에 입력해서 매출원가 구하는 게 있고요.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요게 자동 결산 항목에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자, 물론 요 자동 결산 항목도 수동 결산으로 해도 됩니다. 단지 권장하지는 않죠. 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올 확률이 있어서.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결산 수정 분계의 대상 항목 또는 유형이 아닌 것. 자, 아까 수익과 비용이 이연과 예상이 있었죠. 현금과 부족 임시계정 처리 있었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있었죠. 유형 자산이 처분은요. 이건 아무 때나 건물을 팔았는데 뭐 결산 시까지 장부 정리 연결 이유가 없죠. 그때 처리하는 겁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5번 문제. 자, 요것도 거저먹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정과목 및 조기 등록 메뉴 확인하면 나오죠. 유형 자산이 아닌 것, 형태가 있는 1년 이상 회사에서 보유하는 거. 토지, 창고, 그 다음에 영업부소용 차량 운반구. 이거는 다 유형자산 맞죠? 그런데 임차보증금, 뭐예요? 건물을 빌렸어. 빌리면 전세금을 맡겨놓죠. 나중에 나갈 때는 자, 찾을 겁니다. 임대보증금하고는 반대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 나중에 돌려줘야 될 거.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고요. 비유동 부채고. 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돌려받을 거니까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 자, 임차보증금을 검색을 했더니 기타 비유동 자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유형 자산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고르시오. 여기서 유동성이다 하는 거는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채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빠른 거.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말이 있죠.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보면 현금성이 빠른 순서로 한다. 반대로 부채는 뭐예요? 빨리 갚아야 될 것부터 장부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유동부채부터 적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계정과목 및 조기 등록 메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빠른 거, 당좌자산, 그다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그다음 비유동 부채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거 당좌자산이 1등이죠. 예, 2번이 정답이 되고 재고자산은 2번째, 유형자산은 4번째, 기타 비유동 자산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거는 2번 당좌 자산이다. 자, 요거는 뭐 거저먹기 문제죠.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을 때 손익이 얼마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정을 살짝 파놨어요. 자, 매도 금액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잔고 금액 우리가 취득할 때 160만 원 주고 샀던 거를 2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익을 봤죠. 근데 여기 함정을 파놨어. 매각 수수료. 처분할 때 우리 주식도 사고 팔 때 수수료 내죠? 0.25%인가? 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매도 금액에서 얘는 빼고 순수한 매도 금액 얼마예요? 190만 원이 매도 금액으로 봐야죠. 얘는 빼야 되니까. 그러면 19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빼요. 자, 그러면 순수하게 매도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재고자산은 물론 업종에 따라 재고자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공장에서 원재료, 재료비가 아니고 원재료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재료. 그 다음 상품, 당연히 재고자산이죠. 자, 여기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 매매업자의 건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은 유형자산 아까 앞에서 나왔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한테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건설회사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 자, 그래서 2번도 재고자산이 맞고요. 상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선급금, 먼저 지급한 돈, 계약금 말하는 거죠. 계약금 줬으면 물건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물건이 들어온 게 아니고 계약금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로 해당되는 선급금 검색을 해보면 자, 어디에 들어가느냐? 당좌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지만 컴퓨터 대리점에서는 그게 자기네가 사용하지 않는 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건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자, 됐고. 그 다음 9번 문제. 자, 대손충당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대손충당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데 회사는 매출해서 외상으로 팔 수도 있고 또 어음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업종별로 우리 업종은 대손충당금을 1%까지, 어떤 업종은 좀 위험성이 높은 데는 3%. 자, 요거에 대해서 미리 비용으로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대손상학비 대손충당금.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회사에서도 리콜하면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다 해놔요. 자,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아닌데 그냥 단순한 채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급금, 아까 계약금 지불한 거, 대여금, 돈 빌려준 거, 미수금, 회사 건물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 그러니까 상품, 재고자산 이외에 판매하고 돈 못 받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매출이 안 들어간 그냥 기타 채권으로 분류하고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는데 대변에는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 또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건데 받을러 매출 채권이죠. 미지급금은 기타 채권입니다. 부채죠, 이거는. 부채는 대손충당금 채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이것도 부채예요. 지급은 이거는 매입 채무, 부채죠. 그래서 이것들은 부채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매출채권인 받을 어음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이번 112의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은 손익계정이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이거 3분법에서 나오는 건데 요 손익계정을 집합 손익계정 이런 말로 하는데 이거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성격이. 우리 수능 볼 때 예비 소집하죠. 시험 장소 미리 확인하라고. 그렇게 할 때처럼 예비 소집해서 일단 모이는 거. 그래서 집합계정이라 그러는데 자, 요 손익계산서 요 계정은 여러분들 이론 시험 볼 때, 이론 강의할 때 3분법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 물론 이 K랩 프로그램은 2분법을 쓰고 있지만 이론상으로 3분법 이런 게 이제 176페이지에 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3분법이냐? 2월 상품, 매입, 매출 계정 요 세 가지가 있다 해서 3분법. 얘는 그냥 모아놓은 집합 계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손익계산서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익계정 보면 앞에 매입, 여기 매출이 있죠. 이걸 봐가지고는 어떻게 매출 총익을 구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매입 계정은 뭐를 구하는 거냐면 매출원가를 구하는 계정입니다. 매출원가 공식 기억하시죠?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기초 플러스 총매입액에서 매입한 총매입 애누리액 빼면 순매입 마이너스 대변에 있으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 그래서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매출액은 수익이고, 그럼 순매출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 매출액에서 매출하면 애누리액 빼면 그 나머지 금액, 이게 순매출액이 돼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매출총액을 구하죠. 공식이. 그러면 요 매출원가는 자, 요 쭉 와서 이렇게 옵니다. 비용이니까 차변으로 가야 돼요. 순매출액은 수익이니까 이렇게 와서 대변으로 갑니다. 그러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 공식대로 나오죠. 자, 그런데 왜 여기 매입이라고 적어놨냐? 매출원가인데 얘가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매입 계정에서 넘어온 거예요. 상대편 계정 과목 적게 돼 있죠? 전기할 때는. 얘가 어디서 왔어요? 라는 표시로. 우리 전출입 신고할 때 어느 동네 살다가 어느 동네로 갔다. 그러면 살던 동네.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 이사 간 동네. 자, 그래서 여기 상대편 계정 과목 매입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입이지만 얘는 뭐다? 매출 원가다. 그 다음에 이 매출은 순매출액인데 매출 계정에서 넘어온 거예요. 자, 새로 아파트 단지에 이사 왔는데 얘는 수원에서 왔고 얘는 뭐 어디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상대편 계정 과목이 매출 계정에서 왔으니까 매출. 근데 요거는 순매출액이다. 자, 그래서 매출 총액을 계산하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60만 원. 그러면 얼마? 2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 있죠? 2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한 문제지만 3분법을 이해를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요거 좀 애먹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성된 것. 재무제표 요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우리가 헷갈리는 게 주기가 있어요, 여기. 주기는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주1, 옛날 국어 배울 때. 그래서 밑에 보면 요거는 무슨 뜻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첨부 설명을 주기라 그래요. 그러면 주석은 또 뭐냐? 이거는 별도의 매뉴얼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거 돈 잘 벌고 자산도 많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은행 대출을 받은 게 있어. 그 장부에는 안 적거든요. 저 담보물로 들어가 있어. 은행에 담보물로. 요즘 뭐 그 건설회사들 무슨 PF 뭐 난리가 아니죠. 다 이거에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발채무라 그러는데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주석으로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처리해 놔야 됩니다. 자, 요거 반드시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둘 다. 정답은 일단 나왔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주기, 얘는 주석이면 재무제표인데 주기는 아닙니다. 시산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맞는데 시산표 아니고요. 재무상태표는 맞는데 총계정원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은 기말 재무상태표상 계정별 잔액이다. 이 회사의 기말 자본은 얼마인가? 아까 재산법 공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그러면 기말 자산하고 부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자산, 요거는 부채죠. 단기차입금도 부채고요. 상품 자산, 요거는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현금과 상품 합계 110만 원. 부채, 자, 선수금,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부채 다 더하니까 자, 자산은 110만 원, 부채는 60만 원. 그럼 빼면 얼마예요? 50만 원? 예, 50만 원이 되죠? 네, 50만 원이 자본금이 나옵니다. 자산 마이너스 기말자산, 기말부채 빼면 기말자본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 13번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낡았다 그러죠. 똥차. 자, 단 토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낡았다는 표현 안 쓰니까. 자,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어. 건물을 짓는 동안은 낡아버리지 않죠. 완성된 시점, 준공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낡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정액법, 우리가 2급에서는 크게 정액법, 정률법 두 가지를 쓰죠.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자,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매년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처음에는 많이 나중에 갈수록 적게. 근데 두 개 전체 나중에 감가상각비 총액을 합치면 금액은 같습니다. 자,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률법이 좋아요. 왜? 목돈이 들어갔을 때 첫 해에 많이 감가상각을 받으면 그만큼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자,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매년 일정한 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내용연수, 수명. 자, 자본적 지출액. 건물을 한 층을 더 올렸어. 그러면 유형자산이 커지겠죠.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을 더 올렸어. 1억. 요 1억을 자본적 지출이에요. 요걸 더해서 그 다음에 증축이 끝난 그 시점부터 11억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추가로 들어온 자산 증가 금액도 비용으로 나중에 다 처리가 되죠. 그 설명은 정답 및 풀이 문제집에 다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요 말이 틀린 겁니다. 감가상각 고려 대상이다. 자, 4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말장부가액은 우하향 그래프의 곡선 형태를 나타낸다. 정액법은요,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일정한 금액을 매년 똑같이 냅니다. 근데 정률법은 자, 첫 해는 많이, 그 다음은 적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하향하는 그래프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거래의 결합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 중 아래의 자료와 같은 결합관계, 거래의 판례에서 결합관계를 말하는 거죠. 나타낼 수 있는 회계상 거래를 고르시오. 자산이 증가, 비수익이 발생 이렇게 연결된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번 판매용 물품 30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면 판매용 물품이니까 상품이죠.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전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외상으로 줬다가 수금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오죠. 자산 증가니까 차변.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자, 그 다음에 직원한테 갑을 해줄 경우가 있죠.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나가니까 대변. 직원한테 갑을 해준 거는 뭐라 그러냐. 주임종, 주주, 임원, 종업원. 어렵죠. 단기 채권 빌려준 겁니다. 또는 단기 대여금이라 그럽니다. 주종, 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산 증가, 이거 나중에 월급 줄 때 깐다 그러죠. 월급에서 그만큼 안 주고 이거 회수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이렇게 분계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되고요. 당사의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 해당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은행에 적금 들어놓은 거, 자,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니까 차변, 이자가 생겼으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 대변이죠. 30만 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뭐예요? 자, 자산 증가와 수익 발생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자산 증가 수익 발생에 해당되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요 수익 발생만 빨리 찾으세요. 이거 수익 없고 딱 보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 딱 보이죠. 그러면 시간 전략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계정별 원장 요거죠. 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합한 거. 요거 종종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구분할 거. 제일 처음에 이론 강의할 때 거래의 판례에서 결합관계에서 증가, 자산은 홈그라운드가 차변입니다. 부채와 자본은 증가가 대변에 있죠.
자, 홈그라운드가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은 차변입니다. 증가 또는 발생 하는 쪽에 뭐가 남느냐. 자, 자산부채 자본인 경우에 쓰다가 남은 현금이 쓰다 남았어. 다음 달 넘겨서 써야죠. 그러면 지난달에서 넘어온 걸 뭐라 그래요? 전기 2월 그럽니다. 전기 2월이 홈그라운드 쪽에 생깁니다. 차변에. 현금은 항상 차변. 돈이 제로가 될지언정 마이너스는 아니죠. 플러스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은 기록되고 반대로 부채와 자본은 전기 2월이 오른쪽 대변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얘는 전기 2월이 어느 쪽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채 아니면 자본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겠습니다. 미수금은 이건 뭐예요? 아직 받지 못한 기타 채권. 이건 자산이죠. 미지급금, 갚지 못한 거 이거 반대죠? 반대니까 얘는 부채가 됩니다. 선급금, 계약금 쪽으로 먼저 준 거 물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선급금, 이건 자산입니다. 헷갈리면 계정공개 저기등록 메뉴에서 빨리 검색하면 돼요. 외상매출거 이거 자산이죠. 그러면 1, 3, 4는 자산, 2번은 부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급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거래에 팔려서 딱 생각하시고 증가하는 쪽에 전기월이 들어온다. 이 차기월도 내년 1월 1일 되면 또 대배도로 자동으로 이동돼요. 전기월로. 자, 그거에 딱 머릿속에 힌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딱 나오면 요거 찾아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간혹 가다가 보면 유튜브에 질문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유튜브는 또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에 박쌤전산에게 들어오시면 거기에서도 유튜브로 강의는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등업 없이 여러분들 마음껏 질문 답변 바로 할 수 있고 기존에 한 30만 개 이상의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기 있네요. 검색창을 이용하면 궁금한 거 공부하다 막힌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론 강의는 마치고요.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